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48년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약 한 7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법학 수준은 굉장히 수준이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87년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국가의 모든 권력 작용들을 헌법재판소가 정밀하게 심사를 해서 헌법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현재 37년이 넘었습니다. 87년에 헌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나라로 돼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과연 법문화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대표 시작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와 관련해서 헌법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뭐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또 뭐 헌법을 소호한다. 사실 우리가 헌법 잘 모릅니다. 그죠? 헌법에는 우리가 역사와 우리가 또 지금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게 헌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헌법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헌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전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21년부터 23년까지. 예. 헌법재판연구원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요. 헌법재판은 우리가 87년도 헌법 이래로 네. 우리 헌법사에서 이제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한 사법부의 재판 자경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에 만들어지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헌법재판 결정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컨대 우리 헌법에 적혀 있는 문헌 같은 것의 의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컨대 또 외국의 그 헌법이나 또 판결 결정 이런 등을 참고로 해서 서로 비교 연구를 해서 헌법재판 작용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 보완을 하는 그런 보조를 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을 소화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보면은 뭐 법대로 하자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이념과 원리 또 기본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그 기본 이념이 갖고 있는 논리에 따라서 국가가 공동체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들어오면서 서구에서 먼저 발전된 이제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1945년도 해방되고 그런 다음에 48년도에 정부 수립이 됐죠. 그 대한민국이 194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헌법이 9차례나 바뀌면서 이제 우리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유지하고 존속하는 기본 원리는 법이다. 그 법 중에서도 헌법이라고 하는 최고법을 통해서 이 국가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존속한다. 이게 이제 현재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입헌민주적 법치국가라고 하는 국가 구성의 기본 원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법치국가 내지 입헌주의 내지 법치국가의 최고의 이념과 또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헌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헌법을 지켜야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의 중요한 핵심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구체적인 내란죄의 유죄 여부를 가늠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많은 분들께서 혼동을 하는 부분인데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은 명백히 다른 재판입니다. 그 구성 요건이라든지 또 판단의 기준이라든지 이게 다 전혀 다른 것이 두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쓰면서 약간의 좀 착오를 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은
바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및 법률, 그것도 계엄법이라는 그 법률이 있으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란죄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그 일련의 행위들, 네. 예컨대 뭐 국회 침탈이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이라든지 여타 뭐 또 요인 체포 내지는 또 뭐 납치 계획, 살인 계획, 암살 계획 이런 등등등 이러한 것들은 그냥 그때에 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일단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실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네. 합당하냐 아니냐 그 부분만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을 들어가서 국회의원 일부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그럼 헌법의 어느 규정과 어느 조항과 그것이 위배되는가를 찾아서 이것이 이 행동이 이 계획이 헌법을 어겼구나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는 바로 이제 계엄 선포권에 관한 헌법 제77조 규정에 보면 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이 병력을 통해서 이를 이제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네. 그럴 때 선포하는 게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 즉 행정부나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를 긴급하게 조치할 수가 있겠으나 네. 국회의 권한은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를 군인들이 직접 침탈을 하면서 예컨대 국회의원들을 뭐 끌어내라, 모이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등등등의 한 것은 국회 기능을 네. 마비시킨 행위거든요. 이것은 헌법 규정에서 국회에 관하여서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계엄 선포 행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준수 의무에 위반되었고 따라서 그러한 헌법 준수 내지 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탄핵인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을 지키지 않았는지 여부를 따지고 또 하나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었는지 또는 그 자격이 있는지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제 헌법에서는 네.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부여를 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선서할 때도 헌법을 이제 수호하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에 헌법 수호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인 이념이자 질서 원리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위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네.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경우를 예상해서 바로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대한민국에 반역하게 됐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 헌법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탄핵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탄핵 제도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헌법 자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련해 놓은 그 제도가 이제 발동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이제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 이제 체포 적부심, 이 체포가 정말 적법한 것인지 또 법원에 물었단 말이죠. 아마 이제 내일 영장을 청구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영장이 발부가 만약에 되면 아마도 구속 적부심도 할 것 같고 뭐 보석도 할 것 같고 뭐 줄줄이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럼 만약에 헌재가 판단할 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그 맥락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실로서 이번에 제기된 이제 탄핵 소추는 네. 그 사유가 매우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살피는 거죠. 예, 그 네. 안에서만 판단을 하게 되는 네. 것이고
만약에 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된다면 네. 그 외에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위법적인 어떤 그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것 자체도 또 탄핵 소추 사유로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가 되죠.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매우 제기한 국회 쪽에서 제기한 것은 세 가지인가 되잖아요. 왜 처음에 네 가지였다가 그게 그것만 이제 따지는 거군요. 예, 바로 그 부분만 따져서 탄핵 소추 사유를 12.3 사태에 한정해서 네. 탄핵 소추 사유를 제시를 한 것이지요. 네. 예. 문명이 앞서간 유럽이라든지 뭐 우리 저 예전에 배웠던 정말 오래전에 배웠던 무슨 권리장전이나 마그나 카르타나 이런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회나 그 국가를 지도하고 지휘하고 규제하는 그런 네. 우리 조선이나 우리는 좀 선진국에 비하면 과거 이제 경국대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그 사회의 질서나 규범을 이렇게 그 한 부분, 이거의 수준이 어떤지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 12.3 사태가 있고 난 후에 우리 사회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놓고 미국 쪽에서의 그 코멘트가 가끔씩 인용이 되는 네. 것을 보는데 거기에서 늘 빠지지 않는 말이 뭐냐면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지지한다. 라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를 아주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 87년에 헌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우리 사회가 이제 발전되어 왔고 그렇게 발전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나라로 돼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과연 법문화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이 상태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규범 국가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네. 그 경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법문화라고 하면 네. 과거에 우리나라는 20세기 전반기에 일제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법문화를 법학을 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4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7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법학 수준은 굉장히 수준이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공법 분야에 관한 한에서는 87년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모든 권력 작용들을 헌법재판소가 정밀하게 심사를 해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현재 37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예컨대 탄핵 재판도 2번이나 이미 있었고 정당 해산 심판도 있었고 예전에 헌법에서는 그런 게 제도로 있었더라도 어떻게 이게 구체화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우리 헌법에서 경험을 했고 그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재판 제도라고 하는 것을 경이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거대한 갈등을 법으로 해결했다. 맞습니다. 무력이나 시위나 피를 흘리고 그러지 않고 말하자면 사실적 힘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왔고 그래서 예컨대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많은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특히 공법 분야 일본도 나름의 발전된 분야들이 있긴 합니다만 공법 분야의 헌법행정법 분야는 우리 것을 일본이 지금 현재 배워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예컨대 이 아시아 지역의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도 우리 것들을 지금 수출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정신을 수출한다. 그 말씀은 이제 우리 걸 많이 차용한다 이 말씀. 법 정신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실현시키는 제도들도 우리 지금 현재 몽골이라든지 또 그 중앙아시아의 스탄 스테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에서도
우리 제도를 어떻게 하면 배워갈 것인지 그거를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은퇴를 하거나 이러고 나면 그런 나라들에게 우리 법제도를 어떻게 하면 전수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네. 뭐 결국 그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로 유학 오거나 하려고 그러면은 뭐 재원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에 그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네. 뭐 우리 유학을 갈 테니까 좀 그 장학금을 좀 준비해 줄 수 없겠느냐 뭐 네. 이런 요청들을 많이 받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그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법문화를 수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물론 기각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용됐고, 네. 그런 것들을 우리 그냥 역사의 굴곡으로 받아봤지만, 밖에서 보면 저런 것들을 다 법 테두리 안에서 맞습니다. 한국 사회는 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법 규범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거죠. 네. 예컨대 뭐 무력을 동원해서 사실상 해결한다든가 사실상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혹은 또 뭐 경제적인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해결한다든가 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법규범이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확립된 원리 원칙을 통해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법문화의 핵심이고 바로 그게 우리나라의 규범 수준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뭐 서구의 나라들조차도 저는 요즘 우리가 서구의 나라들만큼 혹은 그 네. 이상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또 저 재미난 얘기 중에는 키세스 시위단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들도 그런 시위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됐을 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저는 정말 놀랐던 것이 시위대와 경찰이 몸을 부딪히면서 그 상태로 몇 시간을 그냥 지탱하고 있습니다. 경찰 같으면은 뭐 서구의 경찰 TV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무섭죠. 네. 무섭지 않습니까? 프랑스 이런 데 뭐. 예. 네.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위를 마치고 나면은 뭐 아주 깨끗하게 거리를 정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상대편 반대편이 저쪽에서 시위를 하더라도 약간의 서로 간에 그 오가는 충돌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걸 경찰이 탁 해서 양쪽의 주장들이 동시에 다 발현되게 한다든가 참으로 우리나라의 이 헌법 수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우리 법 체계뿐만 아니고 그것을 국민들. 공유하고 지키는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져 굉장히 있습니다. 높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법 체제라는 건 그 나라의 국민들 수준을 당연히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 체제가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역으로 그 법 체제를 지키는 것도 국민들입니다. 물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법을 창설해내고 그 창설된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실질적으로 전체 구성원인 국민들이 그 법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네. 법이 힘을 가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그 상황에 맨몸인 국민들이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과 총칼을 가진 사람들하고 서로 그 총뿌리를 당긴다고 하면 상상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 국민들이 해낸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그러하지만 무장하고 온 우리 군인들의 의식조차도 네. 군인들도 사실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신을 깊숙이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군복이라는 그런 제복을 입었어도 그 기본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우리 군인들 스스로들이 아는 것이죠. 그게 국민들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점이 굉장히 특이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이런저런 현대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헌법 자체의 특성으로 말하면 네. 우리 헌법은 굉장히 현대적인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많은 그 아주 그 첨단의 헌법적인 쟁점들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다 다룰 수 있게 하고 있고 헌법 조문 자체도 네. 굉장히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게 또 왜 그러냐 하면 9차례에 걸쳐 가지고 우리 헌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헌법을 바꾼 주체들이 우리 국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직화된 부분적 세력들이었거든요. 군부라든지 뭐 또 재벌이라든지 뭐 혹은 또 그 전에 뭐 등등등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새롭게 헌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헌법에 이런 것도 집어넣는다 하는 어떤 장식적인 의미로 도입했던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컨대 네. 환경권 이런 것도 네. 이제 5공화국 당시에 이제 환경권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80년대이기 때문에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그 경우에도 그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이 막 논의가 시작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선진 국가에서 이제 있는 헌법 규정들이나 혹은 또 논의들을 헌법전에다 과감하게 이제 땡겨서 미리 장식적으로 규정을 해 둔 겁니다. 근데 그 규정들이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만들어진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실제로 예컨대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있는데 그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래요. 네. 일본 헌법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아주 부분적으로만 있는데 그 규정이 우리 헌법에서는 예컨대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가장 기초적인 근거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존엄하고 그 존엄하게 취급되어야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전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제 더 추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 규정들이 나중에 이제 87년도 헌법 이후에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전에는 헌법재판을 하는 기관이 예컨대 헌법위원회라든가 혹은 또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있었으나 1년에 단 한 건의 사건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기관이죠. 잠자는 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이게 법원에서 이렇게 나오면 야 이거 우리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따져보자 하고 헌법서 막 내잖아요.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37, 8년 동안에 성취한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전체 국가기관 중에서 아마 어떤 신뢰성으로 따지면 아마 최고로 높을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권력도 아니고 뭐 또 무슨 재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결론을 치밀하게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헌법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왜죠? 과거에는 우리 헌법 교과서 그러면 뭐 책이 예컨대 뭐 한 1000페이지, 1200페이지 이렇게 되어도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전부 서양 얘기고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헌법 분야의 주된 내용이 거의 한 8, 90% 정도가 헌법재판소 결정들입니다. 그 결정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의 어떤 부분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적법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판단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들을 학생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게다가 또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헌법 원리의 차원으로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서의 여러 원리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죠. 그 거대한 우리 헌법 중에 가장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조항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당연히 뭐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 핵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1조 1항입니까 역시? 1조 1항 국민주권주의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1조의 규정이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한 문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헌법 문헌에 그것이 들어 있다는 것하고 현실에서 그것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만 해도 우리 헌법에는 일찍부터 그러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조차도 국민주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또 임시정부 시기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 헌정사를 쭉 되돌이켜 보면 70여 년 동안 되돌이켜 보면 국민이 주권은 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시기는 바로 87년 헌법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국민이 그 주권자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또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구성원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부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세력, 강점기 이후에 그 경찰 세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군부 세력도 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형성된 재벌 세력도 있고 우리 사회 내에서 부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었던 그 세력들이 국민 주권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바로 이제 국가 영역을 장악했던 거죠. 거기에 그러한 권력들은 그나마 87년 이후에 단임제라는 형태로 대통령 5년 단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 세력들이 계속 교체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 부분적인 조직화된 세력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세력이 바로 검찰 세력이었습니다. 그 검찰 세력이 과거에는 검찰 세력은 국가 권력의 다른 권력과 이제 결탁을 해서 권력을 공유하면서 검찰 세력의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예컨대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세력 자체가 전면으로 권력으로 등장을 한 것이지요. 교수님 말씀은 그런데 그 헌법이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뭐 부분화된 권력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그 세력들이 국민들 위에 존재했지만 87년 개헌으로 비로소 이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국민 주권자가 되는 바로 그것이 87년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20세기 동안에 우리 사회에 있어 왔던 많은 그 부정적인 요인들이 87년도 헌법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서서히 제거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왔지만 87년 헌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금 이제 번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원래 우리에게 내재해 있던 우리의 역량들이 지금 엄청나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규범적으로까지 만약에 이 지위가 확립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더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또 사고의 방식 이런 것들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나아갈 겁니다. 그 헌법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직선제와 단임제 아닙니까? 이제 87년도 헌법에서 가장 중시했던 것이 직선제였습니다만은 이것은 37, 8년 정도의 시간을 경과하면서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적 의식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적합한 권력 구조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7년도 이전과 이후 헌법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87년도 이전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의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에게 중점이 있던 것을 87년도 헌법 이후에는 국회로 그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그 권한이 이전되는 양상이 87년도 헌법 이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회 자체가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회 자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이제는 뭐 대통령 임기를 뭐 연임하는 중임 형태로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2회에 한해서 한다라 이런 방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를 그 운영하게 되면 대통령의 예컨대 장기 집권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납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헌법 개정의 과정이 앞으로 이제 온다면 이제 정부의 대통령의 지위도 과거에는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헌법이 만들어졌다면 네. 87년도 헌법 이래로는 국회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대통령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꿀 필요도 사실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두 번째 변론 기일 미뤄달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요청했는데 아마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네. 과거에 내란죄, 반란죄로 기억나는 건 이제 저 전두환 노태우 재판이 있었고요. 이번이 우리가 이제 내란죄, 반란죄는 이번 두 번째인가요? 이승만 정부 당시에도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해서 일종의 내란이 있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을 전부 체포해서 해운대 백사장에다 불어놓고 개헌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내란입니다. 그런데 뭐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이승만 정권 당시에. 이승만 정부. 그래서 박정희 군부 쿠데타가 이제 5.16 쿠데타로 또 있었었고 그 후에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거쳐서 삼공화국이라는 헌법이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이후에는 바로 이제 11.6 이후에 12.12 및 5.17 쿠데타라는 것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자행이 됐고 그것도 다 내란이고 그 내란에 대해서 법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 바로 97년도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판결이 있고 이제 그때 내란이라는 것이 정이 내려졌고 그 87년도 헌법 이후에 현재의 내란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적으로 보면 내란죄라는 것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정사에서 살펴보면 바로 그 헌법에 위반하는 국가기관의 행위가 있을 때에 그것을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단죄를 하고 처분을 하는 아마도 최초의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체포적부심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그 법원에 지금 서부지법에 하지 않고 중앙지법에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바로 그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헌정사에서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도 어떤 특정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적부심을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도 발부한 법원에다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이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중앙지법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것도 제가 사실은 지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심사 자체를 청구한 심사 자체를 받아들일 수는 있으되 그러면서 적부심에서 이거는 체포하기에 부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중앙지법에서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부한 것이 서부지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영장이 제대로 여기 맞는 거예요? 물어보는 걸 다른 법원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부한 법원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다른 법원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관할 위반이라고 해서 각하를 할지 아니면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으로 이송을 할지. 그거는 이제 중앙지법에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 서부지법에 물어봐.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쪽에 물어봐. 이렇게 할 수 있다. 발부한 쪽에 물어봐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지법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영장을 아마도 신청할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수처가 뭐 중앙지법에 할지 논란에 서부지법에 왜 했느냐 이게 논란이라서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하겠지요. 서부지법에요? 서부지법에 하겠죠. 그럼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왜 중앙지법에 하지 서부지법에 했냐?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요 며칠 동안 법 규정에서 보면 전혀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그 원래 이제 그 공수처가 관할하는 법이 이제 원칙상 지방법원이지만 이 관할이죠. 네, 네. 공수처 사건. 이지만 네. 공수처장이 재량으로 그것을 다른 법원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단서 규정에서. 그 바로 그 규정에 의해서 서부지법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관저가 이제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네. 그 서부지법 관할에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영장,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네. 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봐도 이제 법원이 우리 사회 어떤 갈등 구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누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 갖고 있잖아요. 그게 사법이라는 그 사법권의 특징이죠. 전국적으로 해결한다라고. 그런데 통치권자가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나는 이 법원의 결정을 못 따르겠어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제 바로 그 부분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 및 이제 그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히 법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법 준수 의무의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법은 이 법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관적인 법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관적인 법인식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에 충실히 따른 다음에 다른 절차에서 충분히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위법한 행위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뭐 재벌 총수가 이거는 위법한 것 같은데 나는 이 영장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일이라는 것이 용납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일률적인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이 되는 것이 법이지, 동일한 사안을 놓고 다른 두 개 이상의 어떤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거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법치국가 자체가 분열된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헌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